지금 우리나라의 동물원은 대개는 그냥 1세대 동물원 감옥과 같은 창살에 갇혀 있는 동물의 신체를 그냥 구경시키는. 그게 됐으면 100년 동안 이렇게 빠그라지지 않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고요. 그리고 돈이고. 지금 아까부터 계속 문제되는 게 돈이잖아요. 사실 인력도 돈이거든요. 동물복지를 잘한다고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동물원보다는 동물원이 할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하는 동물원들이 저는 이제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늘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다고요. 지난해 침팬지 부부가 탈출한 대구의 한 공영동물원. 당시 암컷 알렉스는 금방 사육장으로 돌아갔지만 수컷 루디는 1시간 반 동안 동물원을 돌아다녔는데요. 그 짧은 순간이 루디가 누린 마지막 자유였습니다. 마취총에 맞은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기도가 막혀버린 것인데요. 목숨을 걸면서까지 나가고 싶었던 동물원의 사육장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문제의 동물원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1970년 개장 이후 한때는 연간 6만여 명이 방문하던 대구 달성공원 동물원. 과거에 비해 찾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곳에는 여전히 300여 마리의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보이는 침팬지사. 루디의 아내 알렉스의 집은 국내 공영 동물원 침팬지 사육장 중 가장 작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알렉스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데요. 사육장 안에는 약간의 구조물을 제외하면 어떤 환경 요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로 옆 동물사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기자가 직접 사육장의 길이를 재보니 발걸음으로 7걸음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서 코요테 한 마리가 끊임없이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데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이는 정형 행동입니다. 동물원에서 마주한 다른 동물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안에 있는 동물들은 괜찮은 걸까? 우리는 달성공원 동물원을 잘 안다는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괜찮은 수준인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사이즈가 너무 좁죠. 네, 사이즈가 굉장히 좁고. 확대를 해서 보니까 이 발톱이 되게 길어가지고 원래 맞아요. 이 종이 좀 발톱이 긴 건 아니에요. 좀 길기도 하잖아요, 원래가.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긁은 목 이런 거 긁기도 하고, 얘네가 항상 잡식성인데 벌레 같은 거, 그리고 막 조그만 거 땅에서 파먹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항상 얘는 채집을 많이 하는데 이제 먹이는 준 대로 입으로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쓸 일이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어릴 때부터 사육사들이 신경을 쓰면 이제 자꾸 발달이 되고 깎이고 하는데, 이제 얘는 지금은 좀 코끼리는 되게 못 봤는데 안 나오더라고, 추워가지고. 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코끼리가 제일 슬프죠. 저는 코끼리 없앴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마리밖에 없잖아요. 얼마 전에 한 마리 죽었잖아요. 너무 좁고 기울어져 있고. 그러니까 얘는 혼자 있는 거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코끼리는 굉장히 가족 단위로 살기 때문에 제 지금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 외로울 거예요. 달성공원 동물원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가장 큰 이유는 2027년 대구 대공원으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위치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삼덕동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그 규모만 기존보다 10배는 더 큽니다. 이전 후 충분한 사육장 면적과 동물복지 개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전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동물들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남은 3년 동안을 동물이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지금이라도 뭘 해줘라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대구까지 사람들이 복지단체가 이제 많이 영향력을 못 끼치더라고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뭐 어린이 대공원이나 서울대공원을 얘기하시지 대구 가서 그런 말씀 안 하시니까 대구시는 조용히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건드리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두드림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옮긴다고 해서 기다리기만 하면 될 일이냐. 그때까지 너무 열악하게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는 달성공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공영동물원은 총 24곳. 이들의 동물복지 실태는 어떨까? 지난 2019년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에서 주요 공영동물원 10곳에 대한 동물복지 실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사실 그거를 통해서 이제 보여줄 수 있었던 거는 어쨌든 우리나라에 지금 동물이 100개 조금 더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사실 공영동물원이 그런 어떤 그런 우리 뭐 그런 전통적 고전적인 의미의 그냥 그런 큰 동물원들이고 사실 나머지는 그거는 동물원이라고 부를 수가 조금 없는 시설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최소한의 복지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다. 동물복지를 평가하는 데는 다양한 기준이 있지만 주로 신체 분야, 정신 분야, 환경 분야, 인공처치 분야 4가지로 나뉩니다. 신체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지, 동물의 행동에는 이상이 없는지, 사육장 환경은 적절한지, 건강검진 및 치료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전국 공영동물원 중 10개소의 동물 서식 환경과 관리 상태를 조사한 해당 보고서는 10개소 중 최소 6개소에서 외관상 상처, 부상이 있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동물들이 관찰됐고 정형 행동과 침울함을 보이는 동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일부 시설에서는 예산 부족, 환경적 조건 등의 이유로 개장한 이래 개보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태조사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서울동물원과 에버랜드 동물원은 2019년 미국 수족관 동물원 협회로부터 국제 인증인 아자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뭐 공영동물원 이제 동물원의 뭐 그런 뭐 복지 수준이라든지 실태라든지 그런 거 보면 조금씩 변화가 막 확연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변화가 아주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곳은 민간 동물원입니다. 근데 이제 민간 동물원 같은 경우는 사실 운영 목적 자체가 다르고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이 결합이 돼서 이 복지 상태를 더 제일 나쁘게 만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보전이건 하다못해 교육이건 이런 어떤 공공적인 역할을 전혀 기대할 수 없이 그냥 돈 벌려고 운영하는 시설들이라는 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사용하는데 최소한 지켜졌어야 되는 복지 기준이 없었다는 점. 이게 두 개가 결합을 하니까 완전히 정말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동물한테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뭐 법적인 동물 학대에 포함되진 않지만 이거는 분명히 동물 학대에 가까운 상황인데도 이제 뭐 버젓이 운영되고 있고 이제 이런 경우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공영동물원 외에는 대부분 이게 정도의 차이고 어떤 포장의 차이고 규모의 차이지 사실 동물 상태를 보면 거기서 거기거든요. 환경부에 등록된 전국 114개 동물원 가운데 민간 동물원은 90곳, 전체 동물원 중 약 80%나 차지합니다. 그 중에는 쇼핑몰이나 상가에 위치한 실내 동물원도 있습니다. 좁은 방사장에 갇혀 평생을 보내야 하는 동물들. 대부분의 실내 동물원은 방문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대략 1, 2, 3세대로 나누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느끼는 차이는 동물원에 들어갔을 때 어떤 형태로 동물들을 전시하느냐. 1세대 동물원은 이렇게 창살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옛날 동물원들 감옥과 같은 그런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2세대는 창살은 없애고 뭐 유리 같은 거 또는 큰 해자를 파가지고 동물이 건너오지 못하게 만들고 뭐 조금은 자연을 흉내내는 그런 동물원. 이게 이제 3세대로 발전하면서
정말 자연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연에 살고 있는 느낌을 주는 전 세계 주요 동물원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그런 동물원이죠. 또 요새는 실내 동물원이 생겨가지고 아예 햇볕도 못 보고 흙도 못 보고 그냥 조그만 방에 갇혀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살아야 되는 그런 동물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1세대보다 더 0세대로 대보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한국 동물원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 시작은 1909년 11월 1일 개원한 한국 최초의 동물원, 창경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경원은 창경궁을 개조해 만들어진 위락시설인데요. 이는 대한제국 황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훼손하기 위한 일제의 조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물원의 순기능보다는 오락적 특성이 강조됐는데요. 해방이 되고 나서도 군사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북한의 평양동물원보다도 더 크고 더 멋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동물원을 지어라.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었거든요. 그 세계적인 조류보다는 오락시설이 강조가 되게 되었죠. 뭐 그 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그 동물원의 지배 구조의 문제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독립된 동물원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혀 없습니다. 뭐 서울대공원에 있는 서울동물원도 서울대공원이라 하는 공원의 한 부서에 불과해요. 민간 동물원도 마찬가지고. 에버랜드 리조트가 있는데 에버랜드 동물원장은 리조트의 한 부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된 기구가 아니까 뭐 아무리 발전하고 싶어도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동물원 내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지방의 작은 동물원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예산이나 인력이 없습니다. 교육을 안 받아서 그 개념 자체를 충분히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도 부족하고 이제 시간도 낼 수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탓도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유지되어 동물원 등록제가 한국 동물원의 발전을 저해한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간 최소한의 전시 및 사육시설만 갖추면 쉽게 동물원으로 등록될 수 있었는데요. 각종 관리 규정이 선언적인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2016년에 이 동물원 수족관 관리법이라는 게 생겼고, 그때는 등록만 하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문제가 많이 됐냐면 기존에 생각했던 동물원보다 굉장히 좀 동물에 착취해서 돈을 버는 그런 동물원들이 많이 유행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 먹이주기라던가 만지기 이런 체험용 동물원. 근데 그거는 자격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 오직 동물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 동물원에도 점차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동물원 수족관법이 그 첫걸음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동물원 등록제가 허가제로 바뀌었다는 점인데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으려면 뭐 사육 시설이라든가 뭐 질병관리 계획이라든가 뭐 동물을 활용한 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완비가 돼야지만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 허가제의 주요 취지는 되게 포커스가 복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가제 하면서 도입되는 게 검사관제예요. 그 동물원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획일적인 그 기준을 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같은 동물을 어떤 공간에 두더라도 그 주거 형태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울타리 모양도 다 달라질 수 있고 막 이래가지고 검사관 제도가 꼭 필요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이제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개정 이후 동물원,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게 됐는데요. 라쿤 카페 등 사회적 논란이 있던 야생동물 카페는 물론 교육적 목적 이외에
모든 먹이주기 체험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또 법이 바뀌면서 모든 동물원들이 각성하기 시작했죠. 이러다가 문 닫겠구나. 허가제 통과하려면 어느 기준이 뭐지? 저 기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자의적인 아니더라도 어쨌든 법이 바뀌니까 어쩔 수 없이 변화를 하려고 다들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이것으로 동물 복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의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동물 복지를 보장한다고 해서 동물들을 가둬도 되는 걸까요? 동물원은 왜 있어야 할까요? 사실 동물 복지 입장에서만 보면 동물원은 그냥 없는 게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있다면 우리가 왜 있어야 되느냐 이런 가치를 고민해 보는 것부터 저는 굉장히 시작이라고 봐요. 우리에게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동물원의 존재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영국은 1981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해 동물 복지를 위한 현대 동물원 운영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동물원에서 준수해야 할 12가지의 일반 기준을 바탕으로 담당 검사관의 시설 점검을 통과해야 동물원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동물원들이 탄생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북잉글랜드 동물학회에서 운영하는 체스터 동물원을 방문해봤습니다. 아직 개장하기 전인 체스터 동물원. 미디어 프레스 팀의 피키 씨가 기자들을 맞이합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기 전 잠시 동물원에 대해 설명해 준다고 하는데요. We're quite a large site. We're 128 acres, so we're quite one end to the other is about a 25-minute walk. We're quite big. 동물원 안에 들어서니 다들 개장 준비로 분주합니다. 입구 옆에 있는 아시아 코끼리 사육장에서는 사육사가 바닥에 나뭇가지를 꽂고 있는데요. She's basically planting branches and there's food underneath, so the elephants will like forage for it and like because it's keeping their minds active and keeping their bodies active as well. So yeah, they'll basically plant different things in the habitat every day just so that they're stimulated, and it's just a different way of like caring for them really. 아침 일찍부터 동물들을 챙기는 사육사들. 동물원의 하루는 동물들에게 맞춰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For different teams it's different. So the bird team start around 7 in the morning because they do a lot of their feeds earlier on because obviously birds wake up earlier with the natural light and stuff like that. But most keepers start at around 8:30. They're very dedicated and they're very passionate. Sure. 이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모두 동물을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체스터 동물원은 모든 수익을 동물에 환원하는 자선단체인데요. So most of our ticket money, most of our income comes through ticket money on the gates. But we are a charity, so all the money that we make goes directly back into conservation and the upkeep of the zoo and the animals that we care for. So we're a charity, so there isn't anybody that makes money on it. There's a board of trustees that advise us where to spend the money on conservation, and then we have our own experts as well who direct that. We don't have any government support. No, we're just purely sort of visitor supported really. So it's quite important for the zoo to give good experience to the visitors. Absolutely. Yeah, it's very important because we want people to come back and we want people to support us. Because every ticket that somebody buys, not only are they coming and having a great day out with the zoo, but it's also going back into conservation, which is really the message that we'd love to tell people really. So this is Tropical Realm. I'll just take you in. Thank you. 그녀를 따라가다 보니 한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은 열대구역으로 파충류와 양서류, 그리고 조류들이 함께 지내는 곳입니다.
안에 들어가니 강당처럼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기자들은 그 중에서도 독화살 개구리를 찾아갔는데요. 양서류 팀의 아담 씨가 독화살 개구리에 대해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So in here we've got a tree boa, and then we also have some blue poison dart frogs. So there's one there. So when we feed them, we watch them and we can body score them, so you can see how they're behaving, how they're interacting with each other. And also every few months we catch every single animal, and every animal we have a photo ID. So every animal has a unique pattern, so spots on the back. So we have every animal has a photograph. So we catch them and we check which ones we are in there, and we see what their sort of body weights are. Some of the frogs in here are about 13 years old, which for a poison frog's really old. 개구리의 푸른 빛깔도 눈길을 끌지만 자연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듯한 사육장도 인상적인데요. 서식 환경을 제대로 조성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Making sure everything's watered properly. But we also have these T5 lamps which provide UV for the animals, but they're also for the plant growth. We're actually changing some of these out for high intensity LED lights soon. And it also has a mist line, so it's obviously not on right now, but there's a mist system in there as well. So multiple times a day, it basically fogs and mists the enclosure, which is obviously really good for the frogs and for the plants as well. It also has a heater behind there and different kinds of UV lamps and basking lamps, halogen lamps. They're quite a mixture of things really. And we use infrared heaters. So it's actually where the snake's sat up there, it's actually about 35 degrees on for the snake. Where the frogs are on the bottom, it's actually between sort of 18 and sort of 22. In summer maybe a sort of 25, 26. So actually there's a huge gradient in the exhibit. So it's quite a lot of design really that goes into it. Complicated. Yeah, but it takes years for them to establish how the plants growing. 그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태양곰 사육장. 넓은 야외 방사장과 복잡한 구조물로 구성된 이곳에는 태양곰 밀리와 토니가 살고 있습니다. 잘 구성된 사육장이지만 영리한 태양곰에게는 자연만큼의 인지적 자극을 주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체스터 동물원에서는 풍부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o you'll see in the habitat we will have these puzzle feeders out of bamboo, so we can put the food in there. They're having to use their tongue then to feed on that. We can hide food up high so that they're having to climb. Again, use all their natural behaviours, use their muscles. It helps them stay nice and healthy if we're able to do things like that. 풍부화 프로그램은 동물원의 제한적인 공간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복지인데요. 자연스러운 먹이 활동을 하도록 먹이를 사육장 내 숨겨놓거나 해먹과 같은 놀거리를 제공하는 건 모두 풍부화 프로그램의 예입니다. So enrichment in general, whether it's environmental enrichment or behavioural enrichment, it's all about trying to encourage that animal, that species, to behave in a natural or appropriate way, to enabling it to exhibit those natural behaviours that it's evolved to do over hundreds of thousands, millions of years. You know, it's ingrained behaviours, ingrained, and if it can't do that, then it gets stressed, it gets frustrated, it leads to abnormal behaviours, it leads to stereotypic behaviours, it leads to poor welfare. 한국보다 먼저 동물원의 변화를 겪으며 동물 복지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체스터 동물원. 이들은 스스로를 컨저베이션 주, 즉 보전 중심 동물원이라 말합니다. Why have they got it in captivity? You know, what role has it got? Can they really justify having that animal in captivity? It's not just about publicity and commercial element. It's not just to get more people through the gates. There really has to be a conservation, education and research role for that animal. 체스터 동물원에서는 현재 구조 활동 외에도 다양한 종 보전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코끼리 헤르페스 바이러스 백신 개발도 그중 하나입니다. 코끼리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내장 출혈과 장기 부전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12살 이하 코끼리들에게 매우 치명적인데요. It's a disease that affects both Asian and African elephants,
and it affects individuals that are in the wild, but it also can affect individuals in zoos as well. So it's quite a prominent threat. Not too much is known about it, so research is ongoing, and we do research here at the zoo into it. We've had several individuals suffer from it in the past, and by looking after Ndali, it's helped to give us a bit more of an insight into the disease, how to monitor symptoms of it, and we also are helping to trial a vaccine that's been developed by the University of Surrey and the Royal Atlantic Health Agency as well. So, should that prove to be effective, it can be used to vaccinate not just elephants in zoos, but there is potential to hopefully be rolled out across the world as well. 체스터 동물원은 현재 서리대학교와 협업해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세계 최초로 백신 예비 연구 단계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이 모든 활동은 멸종위기에 처한 아시아 코끼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죠. So again, as part of the zoo legislation, it's required that zoos do conduct research. Generally, it links to conservation benefits, but those conservation benefits might also be that we're able to manage those animals in captivity appropriately. So it might be husbandry and housing and welfare or enrichment-based research that also contributes. And a lot of the research in zoos does make a difference. And is changing things to make the animals, have better experiences in their life. So 체스터 동물원에는 종 보존을 위한 독특한 연구소도 있습니다. 바로 내분비학 연구소인데요. 유럽 유일의 내분비학 연구소인 이곳에서는 동물들의 분변을 통해 건강 상태는 물론 번식 주기, 임신 여부, 출산일까지 예측합니다. Yeah, so they have a whole department, which is probably the only zoo in the country that have an entire department that looks at the hormones of various different species. So they can, and they do, collect fecal samples, and they will monitor whether it's testosterone, estrogen, FSH, whatever it might be. So what they're then able to do is to monitor the breeding, I suppose, status of various different animals as one particular example. This is really beneficial. They have a lot of species that might be more solitary in nature. So black rhino, for example, they've been tracking for years and years and years, and they're able to start and tell now when a female is performing certain behaviours, it means that she's starting to come into season. So that's a really perfect time to be able to introduce males. 내분비학 연구는 멸종 위기종의 번식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체스터 동물원에서 진행된 기린, 코끼리, 코뿔소의 번식이 내분비학 연구를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체스터 동물원의 종 보존 활동은 동물원 내에서 그치지 않는데요. 이들은 결국 동물들이 돌아갈 자연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체스터 동물원이 교육을 중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So a big threat facing penguins is something called overfishing. Now, it doesn't just affect the fish themselves, it affects animals higher up the food chain, like our penguins, as we've just mentioned. They do like to eat lots and lots of fish. And I'm not here to tell you to stop eating fish, it's very good for you. But next time you are buying fish, whether you're in the supermarket or in a restaurant, have a little look for the MSC logo, which is a little picture of a fish with a tick through it. If you see that logo, you know that fish has been sourced sustainably, so you are helping to protect those wild fish stocks, and in turn helping to protect animals like penguins that rely on them as well. What zoos really need to do and aquariums need to do is really to focus on that behaviour change element to education. So when the visitors do leave the zoo, at the end of the day, they go away with some tangible things that they can do, that they can continue to do when they get home. 동물원은 집 잃은 야생동물을 잠시나마 구할 수 있지만 결국 야생동물이 돌아갈 자연을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곳은 동물원이어야 합니다. 과학을 하면 되게 작은 그 청중을 대상으로 밖에 할 수 없지만 동물원은 몇백만 명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곳이니까 정말 이게 기회라고 저는 보고 내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소중함과 보호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 듣고 그걸 인식을 하고 갈 수 있게 하는 게 동물원의 역할인 거거든요. 체스터 동물원은 종 보존의 중심에서 구조자와 연구자, 그리고 교육자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영국 전문가들은 한국 동물원도 자신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So it might not be as big as what Chester Zoo or at London Zoo do in terms of the thousands and thousands of money that they will contribute to in situ conservation, but it might be on a more local level. So it all depends on the size and the resources of the zoo, but most zoos, whether they're big or small, do it in collaboration with other zoos, other NGOs, other partners. It's easier to work in collaboration than trying to do something on your own in isolation. So I would encourage zoos in Korea to really work together, make partnerships with universities and conservation NGOs to share resources, to share technical expertise, and to share the fundraising and financial contributions towards the project. 국내에도 자신들만의 가치를 찾아 나선 동물원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청주 동물원입니다. 청주 동물원은 국내 첫 거점 동물원으로 동물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홍보, 종 보존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그 중심에 있는 김정호 수의사와 변재원 수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갔었던 부분은 토종 야생동물들이 이제 구조가 되면은 밖으로 못 돌아가는 그 영구 장애 계층이 있어요. 영구 장애 토종동물들을 데려와서 살게끔 하고, 사람들은 있는 것을 믿잖아요. 그 토종동물들이 어떤 환경에서 갇혔는지 사례를 보고 교육받고 장애가 안 생기는 그런 생태 환경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방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이제 야생동물 치료소도 지금 겸하고 있어요. 그런 구조돼서, 그러니까 구조를 직접 하기도 하죠. 청주 동물원은 토종 동물을 위한 쉼터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변재원 수의사가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요. 옛날에 처음 시작에 하다 보니까 저 뒤에는 안 부순 거야. 옛날에 쓰던 시설을 그대로 살렸고, 이 앞에만 이제 전체기랑 이런 거에서 공간 조금 넓히고. 근데 예전에 청주동물원 사진들 보시면 저 앞에 이제 콘크리트 바닥으로 해서 곰들이 있고, 그다음에 물로 막아놓은 옛날 동물원 스타일 파놓거나 바닥을 파놓거나 물로 채워놓은 공간을 두고 그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하던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시작한 게 반달 가슴 공사거든요. 이게 2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2억이라는 돈이 동물사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돈이긴 해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할 수 없는 부분만 외부에 맡기고, 안에 어떤 곰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예산이 부족을 하면은 직원들의 어떤 수고로움이 훨씬 더 대입돼야 되는 부분. 그거를 뭐 돈이 생겼다고 해서 수고로움이 없어지면은 사실 비슷할 것 같아요. 스케일만 좀 더 커지는 거고. 수고로움이 들어갔다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를 바꿔야 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바꾸는 것 같아요. 청주 동물원에는 반가운 얼굴도 있습니다. 한때 갈비 사자로 불렸던 바람이인데요. 열악한 실내 동물원에서 구조돼 지금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랑 도도랑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고, 보시다시피 보호시설로 돼 있어서 얘네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떠나면 아까 밑에서 봤던 호랑이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곰이 들어가거나 해서 좀 진짜 노년을 보내는 공간이 되게 하려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무슨 사가 아니라 저희 동물원은 이렇게 야생동물 보호시설이라고 돼 있고,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지금 현재 사자들이 쓰고 있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추구하시는 방향에 너무 맞는 시설이에요. 동물들이 왔다 갈 수 있게, 누구 거가 아니라 그냥 이 시설을 쓰다가 가는. 여기는 이제 독수리 한 마리 구조가 있고, 얘는 거기에서 구조해 온 바람이 온 데서 오는데, 얘는 훈련을 해서 날려 보낼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정도의 차이지 다들 이제
호흡기 증상을 달고 있는데 얘는 찍어봤는데 너무 건강하더라고요. 그날 팀장께서 되게 좋아요.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되게 좋아하셔서 앞으로 우리 애들은 치료를 하면서 여기 같이 얘는 훈련하면서 나갈 것 같고 저 밑에 구성되는 비행훈련장으로 처음 사용자가 이해가 될 거고 또 프리드릴로 넘어오거나 아니면 아까 뒤에 봤던 조류들 부셔야 된다고 했죠. 그지 같은 게 있는 애들 중에 누군가 우승.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한만이 되게 하고 저쪽 공간들은 계산하고. 과거에서 벗어나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청주동물원. 하지만 한국 동물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개고양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고요, 학교에서. 그다음에 대동물도 꽤나 가르쳐 주고, 특수동물, 뭐 예를 들면 앵무새나 조류나 파충류 이런 특수동물 이제 핸들링이 되는 애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임상으로만 봤을 때, 임상 말고 다른 것들 비임상을 배우고 나오는데, 정작 이 동물원에 있는 대형 조류나 대형 파충류들에 대해서는 배우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유류에서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 목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개고양이, 그러니까 강아지, 고양이에서 참고해서 갈 수 있는 뭐 대형 고양이과라든지 아니면 늑대 뭐 이런 애들까지는 커버가 되는데, 대학에서 배워온 걸로 나와서 황새랑 두루미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동물원의 주체예요. 동물원의 방향을 설정하고 쭉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순환보직이면 안 됩니다. 그 윗사람이 바뀌는 것만으로 동물원의 색깔은 확확 바뀌고 인력 팍팍 바뀌고 그러면 또 기존에 100년 동안 망가졌던 게 유지가 되겠죠. 100년의 흐름을 끊기 위해 노력하는 청주동물원. 최근에는 위축돼 있던 한국동물원 수족관 협회에서도 새로운 동물원을 향한 노력을 시작했는데요. 바로 스터드북 사업입니다. 저희 카자에서 그거는 이제 저희 카자에서 이제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스터드북, 그러니까 이제 종 관리자 코디네이터라 그래가지고. 스터드북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족보죠. 예, 그래서 그 족보를 가지고 있으면 헝가리에 있는 곰이랑 한국에 있는 곰이랑 같이 결혼을 시켜서 최대한 유전적으로 거리가 먼 그런 동물들끼리 교배를 통해서 더 건강한 개체가 유전적 다양성을 많이 지닌 개체가 태어나도록 해서 장차 종 버전을 좀 다양화하자. 그리고 종 생태계 건강을 지키자.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도 더 나은, 더 이상적인 동물원을 향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제 포괄적으로 동물원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이제 이상적인 동물원에 대한 그 방향이 이제 잡힌 것 같아요. 생물 다양성 보전 전문 기관, 모든 걸 다 아우르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동물 복지니 무슨 동물 보호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지만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거 역시 이제 우리 동물원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이고 이상적인 동물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어쩌면 새로운 가치를 찾아 나서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야생동물을 가두는 시설이 아예 없을 수는 없거든요. 계속 필요할 거예요. 계속 이게 첫 번째는 서식지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고 자연적인 환경이, 두 번째는 사람과 동물의 관계가 점점 변하는데 그게 사실은 퇴보하지는 않거든요. 동물원은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별로 반응을 하기 어렵죠.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국민성이 대단하잖아요.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어마무시한 일들을 해냈고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미국이나 유럽도 다 초기에는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지금의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결국 거쳐가는 과정이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한 30년에서 50년에 거쳐서 왔던 길을 우리나라 10년에 걷었다. 그걸로 봐서는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K-팝처럼 동물원이라도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변화의 기로에 선 지금 우리의 동물원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